여러분, 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여러분, 2025년 12월 22일 베이징 8일 대로에서 열린 상장 진급식은 원래라면 떠들썩해야 했지만 막상 보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박수를 쳐야 되는데 다들 소로만 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시진핑은 단상 위에 서서 목을 살짝 기울인 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행사 전체의 박자와 리듬을 실제로 쥐고 끌고 간 사람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였습니다. 장유샤가 진급명령을 낭독했고 중앙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장성민이 의식을 주재했습니다. 새로 상장이 된 두 사람은 동부정구 사령관 양지빈과 중부정구 사령관 한성рем이었습니다. 둘 다 공군 출신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람 교체가 아니라 10년을 끌어온 정치적 대역전, 말 그대로 판을 뒤집는 사건입니다. 이 공군 장성 둘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석 달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감안문에서 열린 93 열병식 2025년 9월 3일의 그 행사입니다. 그 열병식 총지휘, 인사를 받고 현장을 통제한 사람이 바로 한성겸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아직 중장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기존 관례대로라면 대규모 열병식 총지휘는 반드시 상장이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로 중장을 썼습니다. 이건 한 가지 사실을 못 박아버린 겁니다. 시진핑이 발탁한 상장들은 잡혀갔거나 연금 상태가 되었거나 어쨌든 더는 모습을 드러낼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베이징에서는 계급이 크다고 해서 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등장해도 된다라고 해주느냐가 더 결정적이니까요. 그래서 장유샤는 공군 배경의 한성톰을 중장 신분으로 무대에 세워 현장 장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미 암시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뒤에 진짜 큰 손은 후진타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성련의 경력을 보면 더 와드해집니다. 그는 명성이 높은 공군 제3사단 출신이고 예상관은 공군 부사령관을 지낸 정년양이었습니다. 후진타오 시절에 후진타오가 직접 악수하고 보증하고 힘을 실어줬던 계통의 장군입니다. 게다가 한성련은 시진핑 밑에서 7년을 버텼는데도 상장으로 못 올랐습니다. 뻔히 시진핑 계열에 막혀 눌려 있던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힘이 약해진 93 열병식에서 갑자기 중장 총지휘로 밀려나왔고 석 달 뒤에는 초고속으로 상장이 되어 중부정구를 쥐었습니다. 이 쇠붙이처럼 단단한 사실이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총구는 더 이상 시진핑 손에 온전히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중부정구를 맡은 한성련은 후진타오 사람입니다. 이제 더 강한 신호를 보겠습니다. 대만 해협 최전선인 동부정구를 접수한 양지빈입니다. 양지빈은 2011년 7월 후진타오가 아직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던 시기에 소장 계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장에서 중장으로 올라가기까지 정확히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딱 시진핑 치세의 기간입니다. 누가 봐도 바오츠 쪽이 일부러 막아 승진을 안 준 겁니다. 더 심한 건 2016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양지빈은 두 가지 찌꺼기 업무로 내몰렸습니다. 먼저 란저우 공군의 사후정리 판공실 주임을 했는데 군 개혁 뒤 뒷정리를 하는 임시 인력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섬서성 성군구 사령관으로 가서 민병과 예비전력을 관리하는 사실상 이선안직을 맡았습니다. 53세에서 58세 정도 장군으로서 가장 좋은 나이에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자리로 5년이나 보내버렸습니다. 그게 탄압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 판에서는 편하게 앉아있는 자리가 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양지빈의 진짜 핵심 경력은 더 이른 시기에 있습니다. 그는 공군 항공병 제26사단 사단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중국 공군이 큰 전환을 하던 시기였고 일반 전투기 부대에서 KJ-2000, KJ-500 같은 조기 경보기 운용을 포함한 특수부대로 업그레이드 하던 때였습니다. 조기 경보기는 공군의 가장 귀한 하늘의 눈입니다. 그걸 쥔 사람은 군사위원회 주석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시기는 또 장쩌민이 후진타오에게 권력을 넘기던 결정적 구간과 겹칩니다. 양즈빈이 그런 중요한 전략 전환을 주도할 수 있었다는 건 후진타오의 과학기술 강군 노선에서 핵심 측근이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양즈빈은 시진핑 계열에 의해 정확히 10년 동안 냉장 보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류샤가 갑자기 그를 건져 올려 단번에 상장으로 만들고 동부전구라는 뜨거운 감자를 맡겼습니다. 신호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예전에 동부전구가 시진핑 사병처럼 앞뒤 안 보고 돌격하던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후진타오 시절의 경보와 정찰 그리고 차근차근 다지는 방식으로 되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총구가 점점 후 성씨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양즈빈 이야기가 그래도 추측이라고 느껴진다면 그의 파트너를 보십시오. 동부정구 신임 부정치위원 장지춘입니다. 이 사람은 거의 답을 찢어 펼쳐 보인 수준입니다. 탐정이 필요 없고 명함만 보면 됩니다. 시간을 12월 13일 난징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국가추모일 행사입니다. 정치적 냄새가 가장 짙은 자리입니다. 작년에는 장수성 당서기와 성장 옆에 시진핑의 강경 측근으로 알려진 린샹양과 류칭렘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낯선 얼굴 두 명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하나는 양즈빈, 다른 하나는 동부정구 부정치위원 장지춘입니다. 장지춘의 배경이 붉다는 건 바로 후진타오라는 세 글자 때문에 붉다는 뜻입니다. 그는 로켓군, 과거 제2포병 출신이고 미사일 발사 선봉 중대의 정치위원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 부대는 후진타오 시절 과학적 발전 선봉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과학적 발전과는 후진타오의 이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자의 구호를 부대 이름에 붙인다는 건 가장 직접적인 충성 표식입니다. 베이징식으로 말하면 소유권을 찍어두는 방식이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후진타오는 여러 차례 그 부대를 시찰했고 장병들과 악수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지춘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지춘은 안우이성 만산 출신이고 후진타오는 안우이성 지시 출신입니다. 같은 고향, 지도자의 직접 시찰, 이념의 도장까지 관계가 철처럼 단단하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후진타오 정통 라인입니다. 시진핑에게 10년 눌려 분노를 쌓아온 공군 노장 양즈빈, 그리고 후진타오 깃발을 들고 후진타오에게 직접 인증을 받은 제2포병 출신 장지춘, 이 둘이 동시에 동부전구로 낙하했습니다. 한 명은 사령관, 한 명은 정치위원 라인. 권력을 손에 쥐는 구조입니다. 시진핑의 본거지로 불리던 동부정구는 이제 후진타오 계열에게 통째로 건져 올려진 모양새가 됐습니다. 한때 대만 공격의 주력이라며 떠들썩하게 부풀려지던 푸젠 연계는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난징 쯔진산 아래에 자리 잡았던 건 더 이상 시진핑의 사병이 아니라 후진타오의 근위대가 되는 그림입니다. 장면들을 이어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93 열병식에서 바오츠가 발탁한 상장들이 전부 모습을 감추며 시진핑 계열이 이미 붕괴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진급식에서는 후진타오 계열 두 장성이 올라서며 반대 세력이 공식적으로 접수했다는 신호를 내보냈습니다. 양즈빈, 한성경, 장지춘의 이력은 이것이 10년을 건 옛 규칙의 귀환임을 보여줍니다. 8일 대루에서 한때 기세등등하던 푸젠 계열의 시진핑 라인은 허웨이둥의 실각과 린샹양의 실종과 함께 완전히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진핑은 여전히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간판을 달고 있지만 그가 마주한 군대는 후진타오가 발탁하고 장류샤가 지휘하며 한성과 양즈빈이 지키는 군대입니다. 한마디로 총구는 마침내 완전히 시성시만의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앞에서 동부와 중부정구의 교체를 말했습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난 외과적 수혈입니다. 근데 서부 쪽은 결이 다릅니다. 이건 조용히 마음이 바뀌는 말 그대로 무언의 전향입니다. 바뀌는데 공지조차 필요 없는, 공지가 오히려 과한 변화입니다. 서북을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21일, 즉 2명 상장 진급식 하루 전 인민일보와 중국 군망이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사실상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주인공은 육군 제7 16집단군입니다. 제목은 전원의 정신을 학습하고 관철한다 같은 내용입니다. 몇백자 분량으로 개혁 강군 훈련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늘이 무너질 구멍이 있습니다. 기사 전체에 시진핑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관료 문서에서 이건 거의 대역죄 수준입니다. 평소라면 강군 사상이든 주석의 지휘를 따른다든 반드시 달고 가야 합니다.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라는 문구는 언급되지만 뒤에 그 특정 이름이 붙지 않습니다. 시라는 글자 등장 횟수는 0입니다. 한때는 그 이름이 화면에 로고처럼 붙어 있어야 했던 곳인데 이제는 완전 공백이 메시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자가 실수로 빠뜨렸나 확인하려고 서명 기자 2명을 뒤졌습니다. 세천과 장래이펑입니다. 이 둘은 신참이 아니라 해방군보의 노련한 필자입니다. 시간을 2021년 11월로 돌려보면 같은 두 기자가 같은 제76집단군의 전원회의 정신학습을 보도했습니다. 그때는 제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 회의였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병사들이 전원회의 정신에 사상과 행동을 통일하고 당 중앙과 시 주석의 결정과 배치에 통일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때는 당 중앙 뒤에 시 주석을 붙이는 게 정해진 공식이었고 사실상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21일 기사에서는 그 이름이 사라지고 대신 당과 인민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76집단군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부대의 본부는 칭하이성 신영에 있고 전신은 유명한 제11집단군입니다. 고원과 사막에 상주하며 신장과 티베트를 지키고 인도 방향까지 감시해야 합니다. 손에 쥔 것은 진짜 칼과 총, 일선 야전 주력입니다. 서북의 늑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 주력 부대가 당의 기관지에서 공개 문서로 총사령관 이름을 차단했다는 건 불과 2년 전만 해도 중대 정치 사고였습니다. 사령관과 정치위원이 목이 날아갈 수 있고 언론 책임자도 경질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사가 올라가고 며칠이 지나도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에서 멀어지는 흐름이 더 이상 장유샤 혼자만의 게임이 아니라 군 전체가 속으로 알고 따라가는 흐름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 더 빨리 따라가느냐를 두고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76집단군이 감히 그렇게 했는데 서부정부 사령관과 정치위원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해방군보의 총편집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다 알고도 올린 겁니다. 바람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서부전군은 베이징에서 멀지만 정치적 후각은 오히려 가장 민감합니다. 과거에는 무슨 말이든 시 주석을 외쳐야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을 닫고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가입 신청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부드러운 저항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총성 없는 병변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베이징의 장유샤 그리고 새로운 권력 중심인 원로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서북은 눈치가 있다. 우리는 당중앙과 군사위원회의 집단 지도만 인정한다. 더는 그 한 사람만 죽어라 따르지 않는다. 동부정부 대만 해협 전선은 후진타오 쪽 인물로 교체됐습니다. 중부정부 베이징을 지키는 방향도 후진타오 쪽 인물로 교체됐습니다. 이제 가장 외진 서부정부의 제76집단군조차 공식 기사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면서 탈시, 포위망이 형성됩니다. 한때는 모든 종이마다 모든 입마다 반드시 붙어 있어야 했던 이름이 군의 공식 언어에서 미친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생명은 와스톱산 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이 변심한 것은 도미노의 첫 조각일 뿐입니다. 지방정부는 살아남기 위해 공개적으로 강경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어렵다면 시선을 칭하이의 군영에서 산시성으로 옮겨보십시오. 2025년 12월 16일 심야 산시성 정부는 갑자기 붉은 머리 문서를 하나 던졌습니다. 진정발 2025년 제12호. 그들은 밤새 124개의 옛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그 중에서 민심을 가장 들뜨게 만들고 관료 사이를 가장 흔든 조항은 2020년에 공표된 전성 5가지 금지 불꽃놀이와 폭죽 금지 통보를 완전히 중단한 것입니다. 생산 금지, 경영 금지, 보관 금지, 운송 금지, 점화 금지 전부 멈췄습니다. 언론은 연말 분위기가 돌아왔다. 정부가 드디어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민생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지방 통제 완화 그리고 구정체계 대우태를 알리는 첫 번째 천둥 같은 신호입니다. 왜냐? 정말로 백성을 위했다면 공청회를 열고 천천히 풀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시성은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묶음으로 폐지하고 즉시 시행했습니다. 이건 급해진 겁니다. 당황해서 손발이 꼬인 겁니다. 발전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 예전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뜻입니다. 2020년에 가장 엄격한 5 금지를 했던 건 위에 충성 표시를 하고 환경 성과를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폭죽을 터뜨리다 걸리면 구류까지 시키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스스로 폐지했느냐? 한 글자입니다. 가난입니다. 산시성 재정은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석탄은 잘 안 팔리고 부동산은 누워있고 공무원 월급은 빠듯합니다. 불꽃놀이에서 나오는 소비세라도 끌어내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버티기 위해 성 지도부는 예전에 세웠던 환경의 표창패를 스스로 깨트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밥벌이를 위해 체면은 뒤로 미룬 겁니다. 게다가 한 번에 124개를 폐지했다는 건 지난 몇 년 동안 일괄적으로 자르듯 만든 정책이 너무 많았고 기업과 백성을 꽉 조여 숨이 막히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경제가 돌지 않으니 충격요법처럼 한꺼번에 풀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 큰일이 터진다는 판단입니다. 이건 후퇴입니다. 대후퇴입니다. 그런데 산시성 관료들이 어디서 그 큰 배짱을 얻어 환경의 레드라인을 건드렸을까요? 위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거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베이징의 바람이 어지럽다는 걸 냄새로 맡았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서 분명 이런 계산을 했을 겁니다. 리창 쪽은 죽을 힘을 다해 개방, 돈 벌기, 국내 총생산 끌어올리기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은 안보에 매달려 있다. 얼마 전 난징에서 회의한다고 도시 내비게이션까지 끊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 산시성에서 폭죽을 허용하든 말든 그 사소한 문제를 챙길 여력이 있겠느냐. 산시성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위에서 신경 못 쓰는 틈에 우리가 먼저 살자. 폭죽을 풀면 한편으로는 리창에게 경기 부양 성과를 보여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의 불만을 잠깐이라도 달래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양쪽 다 잡는다. 말하자면 중앙은 머리만 챙기고 엉덩이는 못 챙긴다. 지방은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 더 깊게 보면 왜 하필 산시성이 먼저 방아쇠를 당겼는가도 보입니다. 현재 산시성 지도부 구성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전 성장은 진샹쥔, 시진핑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2025년 4월 갑자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진핑 계열이 산시성에서 크게 미끄러진 겁니다. 지금 서기는 탕동제입니다. 군수공업 계통 출신으로 중국 병기 장비그룹 수장을 지냈고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 국장을 맡은 경력도 있습니다. 군수 정리가 한창인 와중에 그는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배후에 장류샤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성장은 루둥양입니다. 70년대생 기술 관료로 차이날코 출신의 실무형으로 알려졌고 경제부를 끄기 위해 긴급 투입됐습니다. 한 사람은 장류샤의 외곽, 한 사람은 전통적 실무 관료. 지금의 중앙 윗사람과는 생각의 방향이 다릅니다. 시진핑은 정치 안보를 본다면 이들은 조직이 먼저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둘이 맞장구를 친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일만 하게 해라. 헛짓이 하지 마라. 나는 내 방식대로 간다. 이건 탕동제와 루둥양이 손잡고 벌이는 작은 특구 실험 같은 것입니다.
생존 압력 앞에서 지방정부는 한계 없이 옛 짐을 던지기 시작했고 사실상 지방 분권과 분할의 징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산시성이 첫 총을 쐈습니다. 이제는 다른 성들이 얼마나 더 배를 갈아탈지 지켜보면 됩니다. 이 점은 점점 더 볼만해집니다. 군이 변심하고 지방이 자구책을 찾는 건 아직은 겉피부병일 뿐입니다. 진짜 치명적인 것은 이 겨울 중난화의 핵심층의 심근경색입니다. 여러분 최근 리창을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더 이상 고개만 끄덕이는 비서형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단단해졌고 심지어 조용히 칼을 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는 박수 소리보다 칼 가는 소리가 더 진짜일 때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칼은 시진핑이 눈물을 흘리며 코를 막고 자기 손으로 리창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바로 패태자 후춘하를 다시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공청단 계열을 쓸어냈고 후춘하까지 정리했습니다. 노선이 틀렸다라는 명분으로 반대파를 제거했고 결단과 독단이 극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고작 3년 만에 그때 발밑에 짓밟아 놓았던 사람을 다시 불러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건 전당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내 측근인 차이치, 딩쉐샹 같은 자들은 쓸모가 없다. 내가 경제를 망쳤다. 그렇게 말하기는 아프지만 말하지 않으면 더 아픈 상황인 겁니다. 독재자가 살아남기 위해 옛 적수에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의 권위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설령 후춘하를 장차 상무위원회에 넣어주겠다는 소문이 돈다 해도 결국은 정치적 떡밥일 뿐입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시진핑의 신용거래소는 이미 오래전에 파산했습니다. 칭강, 리상푸, 웨이펑허 모두 시진핑이 직접 발탁해 하늘까지 띄웠던 인물들인데 잡으려면 잡고 사라지게 하려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현물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그의 선물 계약을 사겠습니까? 시진핑은 후춘화의 남은 가치를 짜내려 하고 후춘화는 속으로 시진핑이 며칠이나 더 버틸지 계산합니다. 각자 속셈이 다른 도박꾼들이 타이타닉 1등석에서 마지막 한 장을 던지는 장면과 같습니다. 모두 앞에 빙산이 있는 걸 알지만 배가 가라앉기 전에 한 판 더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산시성이 폭죽을 허용했으면 그냥 마음껏 터뜨리면 됩니다. 펑펑 터지는 폭죽 소리로 낡은 해를 보내고 어쩌면 답답했던 낡은 시대도 함께 보내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총알이 조금 더 날아가게 두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세계정세해부의 내용입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여러분의 의견과 댓글을 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